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정면 승부.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불금에 잘 어울리시네요. 깜찍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광고 듣고 와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끼며 꿈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더 아이답게 내일 더 자유롭게 래퍼 키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 사면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적극 부인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은 지난 2007년 12월 특별 사면 과정에 자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실장은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면서 이 사면 복권시킬 입장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한겨레 신문은요. 성 전 회장과 가까웠다는 정치권 인사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당시 사면을 며칠 앞두고 있던 성 전 회장이 사면을 받게 될 것 같다. 이병기 여의도 연구소 고문이 힘을 썼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에 허태열 의원에게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도요. 이병기 실장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렇죠. 또 이제 네. 진위 공방이 한참 시끄러워지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또 다른 사람, 홍준표 경남지사가 네. 돈 전달자로 알려진 사람을 회유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홍 지사도 역시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이 돈의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이 경남기업의 윤모 전 부사장을 접촉해서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지사는 오는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났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를 걱정하는 사람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윤모 씨를 만났을 수는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그런데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15일 측근으로부터 윤 씨와 통화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엄중한 시점이라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절대 전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또 진위 공방이 필요한 사안이네요. 네네. 하지만 정작 전화를 했다는 사람의 뉘앙스는 다르다면서요? 네, 항상 이런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직접 전화를 한 홍 지사 측근의 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15일 홍 지사를 만나서 윤 씨와 통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18일에 서울에서 윤 씨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홍 지사가 윤 씨와 통화하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했다는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다는 건데요. 이게 좀 또 헷갈립니다. 두 사람 간의 말이 안 맞네요.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가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오늘 또다시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요. 이 사안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라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한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될 피해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자신이 어제 제안했던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추미애 최고위원은 성남 민심에 사과하기는커녕
대통령, 야당 대표의 말꼬리를 잡으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밤이었죠. 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문 대표 회견에 대해서요. 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대통령이 출국 전에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유감 입장을 표명한 바가 네. 있었습니다. 여야가 서로 무슨 말만 하면은 가이드라인이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죠. 상당히 민감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형식 문제를 놓고 모두 다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예,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네. 예, 말은 같은 특검인데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일단 여당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연합 측은 상설특검은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서 새로운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자원외교는 상설특검으로 하고 또 성완종 리스트는 새로운 특검으로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자가 당착이자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예. 이것은 사정대상 1호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여야 공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특별 검사도 문제인데 또 특별 사면도 문제네요. 네. 여야는 이제 성완종 전 회장 특별 사면 이게 참여정부 시절의 일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특별 사면 문제를 거듭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성완종 리스트라는 것이 이 친노와 친일 간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네.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 참여정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서 특사를 요청했던 인사가 누구인지와 또 특사 이유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김영우 수석 대변인도요. 어쨌든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한 정권이 2번씩이나 특사를 했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 야당도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12월 특별 사면 당시에 양윤재 서울시 전 부시장 사면에 대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MB정부의 핵심이었던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난타전인데요. 그러네요. 네, 결론적으로 성완종 특사 문제를 놓고 참여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결의했는데 결국 오늘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민주노총은 예고했던 대로 오늘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12년 총파업 당시는 현대차와 기아차 등 금속노조가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과 전교조 등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노총에 따르면 2,800여 개 사업장에서 26만 명이 오늘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늘 시위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을 하자 경찰은 차벽을 설치를 했는데요. 지난 2011년 차벽이 위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앞까지 꼼꼼하게 차벽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정부는 파업 주동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의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서 파면 그리고 해임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였고요. 오는 월요일 개편 후에는 아침 프로에서 목소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포인트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소식인데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예,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로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하는데요. 네. 작년 9월 107이던 소비자 심리지수는 같은 해 12월 101로 떨어진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달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특히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의 소비자 동향지수 가운데 가계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지수가 모두 2포인트씩 올라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앞으로 1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5%로 전달에 이어 역대 최저치를 이어갔는데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경제 주체들은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늘리려는 경향이 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반대로 소비와 투자를 늦추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네. 특히 한은이 3월에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두 달간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기대치가 변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오늘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이게 중요한데 내용은 어떤가요? 네, 오늘 발표된 1분기 실적치에서는 경제 여건이 고스란히 반영된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건설, 가전 부분에선 수익 증가가 자동차 부분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군요. 실제로 현대건설은 올해 1분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3조 9,432억 원, 영업이익 2,00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1분기에 비교해 매출은 19.8%, 영업이익은 6.9% 각각 증가한 것인데요. 삼성전기 또 올해 1분기에 매출 1조 7,765억 원, 네. 영업이익 608억 원을 올렸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고 영업이익은 302.6%나 많이 증가한 늘었네요. 겁니다. 네. 예. 반면 기아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러시아 루블화 및 유로화의 약세 등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0.5% 급감했습니다. 매출액도 지난해 1분기보다 6.3% 감소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 감소율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발표한 현대자동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도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4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보다 3.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8.1% 급감했는데 이 같은 영업이익은 시장의 예상치인 1조 6,616억 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가전과 건설은 선전했는데 자동차가 많이 위험한 상황이네요. 네. 자, 우리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이 지금 4개월째 부진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내용 좀 알려주세요. 관세청의 수출입 무역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20일까지 수출액은 272억 5,4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1.1% 줄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말에 수출이 늘어나는 특성을 감안해도 이런 추세라면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증가세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네. 수출은 올 들어 3월까지 이미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4월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후 최장기 감소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수출 부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가 큰 영향을 미치고 네. 있습니다. 유가 하락이 수출 단가 하락으로 이어져서 수출의 비중이 큰 석유화학 및 석유 제품의 수출액을 줄이는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밖에 신창 타이를 통해서 내수 중심 성장을 꿈꾸는 중국과 장기적인 원화 강세 흐름도 엔저와 맞물리면서 수출 부진을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우려스러운 경제 뉴스들이 많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투데이 김희준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 연결합니다. 지순한 기자. 네, 지순환입니다.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모레 미국을 방문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하원 의원들에게 아베 총리 과거사 사죄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집단으로 서명을 한 서한을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에게 서한을 보낸 하원 의원은 민주당 17명과 공화당 8명 이렇게 모두 25명인데요. 네. 서한을 사사의 게니치로 미국 주재 일본 대사에게 보냈고 아베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에게도 사본을 발송했습니다. 네. 주요 내용을 보면은요,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이 핵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 역사 문제를 해소해서 치유와 화해의 근간을 마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사 문제를 직시하고 과거사 반성과 사죄를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2005년 고노 담화를 공식 재확인하고 인정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앞서 그제는 친한파인 일본계 마이크 혼다 의원 등 하원 의원 6명이 직접 발언 또는 서면을 통해서 아베 총리의 사죄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네, 이게 미국의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사면위원회도 아베 총리에게 사죄 표명을 권고했다면서요?
네, 미국 워싱턴에서 정신대 문제 대책위원회가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베 총리 사죄를 촉구했는데요. 회견에 참석한 국제사면위원회 미국 지부 T 쿠마르 국장은 조사 결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아베 총리에겐 미국 방문 기간 의회 합동 연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공식 사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지는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워싱턴을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인터뷰 기사를 싣고 아베 총리의 사죄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다시 한번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문은 미국에서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 사회가 위안부 문제를 현안으로 부각시키면서 워싱턴에서 특별한 울림을 만들었다고 논평을 했습니다. 네, 이 울림에 호응이 좀 있기를 기대하는 입장인데요. 미국 사회에서 아베 총리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과연 사죄로 이어지느냐가 주목되는데요. 어떻게 전망되시나요? 미국 하원 의원들의 서한은 미국 방문을 앞둔 국가 지도자를 직접 겨냥한 초당적 집단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는데요. 특히 공화당은 같은 당 소속인 존 데이너 하원 의장이 의원들에게 이른바 신중한 언행을 주문했는데도 8명이나 참여를 했습니다. 또 서한에 25명이나 동참했다는 점 외에도 의원들의 면면도 상징성과 무게감이 있는데요. 특히 하원 외교정책을 총괄하며 그동안 대외 중립을 비방해온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오는 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나서는 아베 총리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동회의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전쟁을 반성한다면서도 핵심인 식민 지배나 침략, 사과 같은 표현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미국 정가의 지금 상황을 보면 의회 연설에서 과거사 문제를 대충 넘길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아베 총리는 막판까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의회 연설 문구를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뭐 문구를 가다듬을 일이 아닌데, 자, 이 밖에 국제 소식 하나 더 알아볼까요? 유엔이 전 세계를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죠. 우리나라 순위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158개국 가운데 47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유엔이 전 세계 158개 국가를 상대로 국민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은 10점 만점에 5.984점으로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에 41위보다 6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2013년 조사에서는 일본을 앞섰지만 올해는 46위를 차지한 일본에 뒤졌습니다. 가장 행복한 국가는 스위스가 꼽혔고요. 아이슬란드와 덴마크, 노르웨이, 캐나다가 상위 5개 나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가장 불행한 나라는 토고가 불명예를 앓았고요. 부르키나파소와 부룬디 등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하위 10개국 가운데 8개국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미국은 15위였고요. 영국은 21위를 차지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 그리고 갤럽이 실시한 사회 부장에 대한 인식과 부패 등에 대한 세계 여론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한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단판 짓자고 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정해놓은 특위 활동 시한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하루 공무원 단체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위원으로 계신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김무성 대표가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5월 1일까지 특위 시한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왜 호소문까지 냈는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특위하고 대타협기구 그다음에 실무기구까지 합쳐보면은 45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네네. 17일 동안.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실무기구가 아마 일요일날 2시에 마지막 회의를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거기서
어떤 합의안이 나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좀 불투명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45번의 회의는 절대 작은 회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야당은 어떤 수치를 내라 알파 베타가 아닌 네. 그 얘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제 대답은 하지 않고 있고 아하. 더 저희가 이제 걱정이 됐던 건 그 여야의 원내대표가 5월 2일까지 연금 개혁을 한다고 작년 12월 23일에도 사인을 했고 합의문에 네. 올해도 새로 바뀐 유승민 원내대표랑 그 우윤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했는데 네. 그 합의의 당사자였던 야당의 원내 수석이 어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뭐 6월 네. 처리 얘기를 다시 꺼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지키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심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께 여야가 함께 약속한 5월 2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결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김무성 대표께서 담판을 하기 위해서 사자회담을 얘기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뭐 국면 전환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네. 저희는 성완종 그 리스트가 나오기 이전에 네. 이미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지난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5월 2일 일정은 그 전에 이미 잡혀 있는 것이어서 저희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의지를 국민께 보여드리고 문재인 대표의 결단을 저희가 촉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45번 결코 이게 작지 않은 회의를 해왔는데요. 네. 이 새정치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는 50회에 가까운 회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호소문 발표가 느닷없다. 성완종 게이트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반론까지 다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틀 전인가요? 공무원 단체가 처음으로 자체안을 내놨다고요? 예. 네, 그 안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일단 안을 낸 거는 많이 늦었지만 네. 뭐 그것은 뭐 이렇게 그 굉장히 그 바람직하다고 네, 평가를 환영할 하는데요. 일인데. 네. 예, 근데 이제 안의 내용이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국민의 그렇습니까? 입장에서 네. 우선 이제 한 단체가 내는 것은 현재 7%씩을 내고 있어요. 정부하고 네. 공무원이 1대1로. 그렇죠. 근데 본인들은 8.5%까지 1.5% 포인트 더 내겠다. 올리고 네. 근데 정부는 11.5까지 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대1 매칭 구조를 깨고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라. 그다음에 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이 받아가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단체는 이제 그 공무원의 급여의 평균이 447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447만 원 넘는 분들은 정부하고 뭐 1대1로 10%를 내겠다. 네. 근데 그 밑에 소득의 분들은 본인들은 9%, 정부는 11%. 그다음에 또 하나는 8%, 12%. 그러니까 합치면 20%인데 네. 그것을 이제 내는 구조를 대칭해서 비대칭으로 바꾸고 네. 받는 돈은 이제 그 똑같이 받아가겠다고 하니까 대동소이하죠. 두 안이.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차등 부담은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이 1대1 그 매칭 구조를 1960년에 공무원연금이 도입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전부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전반적인 공적연금의 틀에 대한 기조를 흔드는 것이고 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수긍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이 연금 개혁이 필요한 건데 이제는 정부의 부담을 해야 되는 걸 굉장히 크게 하면은 이제 세금 부담은 적어 보이지만 어쨌든 전체는 다 정부 재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분들이 그 국민연금을 4.5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본인이 그렇죠. 나눠내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홀로 9%를 다 냅니다. 자영업자는. 네, 맞습니다. 그와 같은 구조에서 과연 공무원단체 이와 같은 안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하냐. 훨씬 그 연금 액수가 높아서 개혁해야 되는 마당에 정부가 더 부담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쟁점을 다 아주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그냥 이제 알려진 것으로는 공무원들 입장은 더 내고 더 내겠는데 똑같이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로 들었는데 예. 더 내는 게 본인들이 이제 7%에서 8.5로 1.5 올리긴 하지만 네. 정부는 지금 7%에서 11.5%로 많이 올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이 평균 임금 447만 원 이상 그다음에 그 즈음대 아래 때는 약간 차등 적용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사실은 이게 국민 전체는 이게 그렇게 마땅치 않은 분위기로 여겨집니다. 제가 보기에도. 예. 그런데 이게 공무원들 자체는 이제 퇴직 후 노후를 이제 걱정하는 입장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공무원들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바로 걸려 있는 거니까 퇴직 후 소득 대체율이 얼마냐
그동안 이 문제 많이 좀 집착해왔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얼마 받느냐 이게 핵심인데 네네. 예.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 보면은 어쨌든 여당안보다는 야당안이 좀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상황인 것은 맞는 거죠? 그것도 이제 보시기에 따라 안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렇죠. 뭐 야당 안이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야당이 베타, 가마로 돼 베타만 있죠. 네. 있기 때문에 야당 안이 어느 정도의 소득 대체율을 얘기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다만 이제 새누리당 안이 있고 정부 제시안이 있고 그에 근거한 김태일 교수 안이 있어요. 맞습니다. 거의 같은 건데, 근데 김태일 교수 안의 특징은 새누리당 안에다가 저축 계정을 하나 더 넣어서 네. 본인이 한 4%를 더 내고 정부는 한 1대1이 아니에요. 저축 계정이니까 한 2% 정도 더 네. 내면 나중에 받는 돈은 사실은 야당이 어떤 알파 베타를 부를지 모르지만 네.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구급 공무원, 하위직 공무원은요. 현재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만약에 소득 대체율에 대한 고민이 많다. 나중에 받는 돈에 대해서 지금보다 줄이지 않겠다고 했을 때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재정을 절감하면서 본인이 더 내고 나중에 그러니까 받는 부분을 덜 깎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깎긴 깎아야 되지만 네. 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그 룸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처럼 본인은 조금 내고 정부는 많이 더 내고 네. 받는 건 하나도 깎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용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네. 문제는 저희가 국민연금은 1%예요. 그러니까 1%라는 것은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받는 돈이 1% 곱하기 40년 일하면 40이잖아요. 1 네네, 곱하기 40이. 그렇죠. 그럼 자신이 평균적으로 일할 때 받았던 소득의 40%를 받는 겁니다. 네. 40년을 일한다고 하면. 근데 현재 공무원은 33년까지 이제 돈을 부을 수 있는데 네. 33년 기준으로 62.7%가 소득 대체율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만약 40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76%여서 40%의 2배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40% 국민연금 수준이라는 게 높은 건 아니니까 네. 이 부분으로 무조건 가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지급률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내는 돈은 올려왔어요. 근데 받는 돈은 안 깎아왔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네. 당장의 재정에는 받는 돈을 하면 공무원 107만 명이 돈을 내니까 예. 도움이 되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퇴직하시고 사는 연령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는 분은 누적되고 내는 사람은 그렇죠.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연금은 장기 구조를 봐야 되는데 받는 돈, 지급률을 줄이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이고요. 네. 그다음에 IMF 같은 보고서에서도 그 권고 사항이 뭐냐면 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네. 지급률, 받는 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은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연금 지급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상당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 소득 대책에 대한 걱정이 있으면 본인이 더 많이 붙는 저축 계정 같은 걸 통해서 그건 정부가 지급 보정을 나중에 그걸 어느 정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와 같이 해야 되지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내라든가 본인이 돈을 좀 더 내는 거에 대해서 받는 돈은 못 갚겠다 거의 네. 이렇게 해서는 좀 해결이 어렵지 예. 않나. 그러니까 이 노동개혁도 문제인데 예. 민노총이 오늘 먼저 총파업에 들어갔고요. 네. 공무원 단체도 이제 총파업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만에 하나 5월 2일이 지금 데드라인이잖아요. 예. 이게 만약에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의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면 5월 6일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실 생각까지 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어제 네. 결의대회를 한 것도 네. 결국은 저는 야당 지금까지 대타협기구에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네. 공무원 단체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실무기구도 원래는 합의문에서 없었던 것을 야당과 공무원 단체 요청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네.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좁혀지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처럼 비대칭 구조 같은 것을 이제 공무원 단체가 좀 얘기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일요일 날 회의에서는 실무기구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음이 제가 참 이렇게 좋지는 네, 않습니다만 그렇죠. 예, 근데 이 고통 분담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가려는 노력들이 네. 필요하고요. 예. 설사 그 공무원 단체가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내거나 뭐 과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네. 결국은 국정의 한 축인 야당이 저는 용기를 내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는 결정을 하실 때가 됐고 네. 특위에서
그 여야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기에서 갖고 온 건 다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합의안이 복수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오면 다 갖고 오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도 있으니까 네. 그것을 놓고 여야가 국회 특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네. 당사자가 국민 자신이거든요, 지금은. 예. 그럼 이 문제를 같이 논하고 거기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나 결정할 부분에서 남은 게 있다면 결국은 4자 회담에서 결정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결국은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하에서는 야당의 파트너십이 정말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떤 그 의중, 그다음에 결단, 반드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2번씩이나 약속했던 5월 2일을 지키겠다는 네. 그런 결단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네. 연금개혁이 성공한다면 그 공도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이걸 끌어오신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표가 그것에 화답한 것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네. 노조와 이제 야당의 용기까지 촉구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5월까지 넘어가서 계속 이어질 문제니까 다음에 또 요 사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연결해서 김 의원님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공무원 연금개혁 특위위원으로 계시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네,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교통정보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이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요. 퇴계로는 양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을지로 3가에서 1가 쪽으로 반대편 3가에서 4가 쪽으로 밀립니다. 종로도 3가에서 1가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호 대기 시간 여러 번 받고 있고요. 율곡로도 안국역에서 원남동 쪽으로 반대편 창덕국에서 안국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시속 30km 미만입니다. 사직로는 독립문에서 경복궁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 남대문로 한국은행 앞 사거리에서 종로 1가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 남산 1호터널 끝지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편 도심 진입하는데도 터널 나오면서부터 퇴계로 2가 쪽으로 서행입니다. 또한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데 3호터널 나오면서부터 중앙경리단 쪽으로도 시속 20km 미만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승원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닭강정은 차갑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뜨겁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정답은 버거로 먹어야 맛있습니다. 닭강정과 버거의 운명적 만남. 접사바 롯데리아 강정버거. 롯데리아.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꽉 막힌 교통체증마저 뻥 뚫어버리는 캔디 크러쉬 소다의 10단 연속 콤보음입니다. 아 시원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지금 다운받으세요. 전체 이용가. 네, 이번 주말에 봄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사 퀴즈는 봄맞이 퀴즈입니다. 다음 중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목련 2. 개나리 3. 해바라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 5분께 주크박스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5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입니다. 많이 정답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 가평 자라섬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국내 최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의 강연. 2015 자라섬 불꽃축제. 티켓 문의는 인터파크 1544-1555.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게요.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정말 봄인데요. 다음 중 봄에 피는 꽃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목련 2. 개나리 3. 해바라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주크박스 뮤지컬 달빛 요정과 소녀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5월 9일 토요일 저녁 7시 공연인데요. 사실 저도 굉장히 가고 싶은 그런 공연입니다. 그리고 또 2분께는요.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립니다. 문화선물 받으실 수 있는 시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4부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승부 4부 들어갑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고객님 11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사가 강남역 근처인데요. 좋은 방 좀 찾아주세요. 고객님, 방구할 땐 부동산 114에서 만든 방콜을 사용해보세요. 네? 방콜이라고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구하실 땐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방콜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방구할 땐 방콜. 방구할 땐 방콜.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포인트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프로야구 롯데 투수 심수창, 불운의 아이콘 이렇게 불리는데요. 어제 네. 또 눈앞의 승리를 놓쳤다고 하는데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롯데 심수창이 어제 기아전에 선발 등판해서 6회 투아웃까지 2실점 호투를 펼쳤고요. 네. 3년 8개월 만에 선발 승리 요건을 갖추고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롯데 불펜진이 6대1로 앞선 9회 말에 필에게 말로 홈런을 내주고 이용구에게 몸에 맞는 거 밀어내기를 허용해서 6대7로 역전패했고요. 신수창의 승리도 날아갔습니다. 신수창은 2006년 LG에서 10승을 거뒀지만 2009년부터 11년까지 한국 프로야구 최다인 18연패를 당했고요. 아이고, 네. 당시 잘 던져도 타선이 침묵하거나 수비와 불펜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야구계에서는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데요. 신수창은 지난해 야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지만 당시 2군 코치였던 이종훈 롯데 감독이 붙잡았고요. 신수창이 팔을 지면과 수평하게 던지는 3쿼터 투구를 병행해서 올 시즌 롯데 5선발을 꿰찼는데 앞서 두 경기에서도 평균 자책점 2.25를 기록했지만 승리가 없었고요. 어제도 승리의 여신은 신수창을 외면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안타깝네요. 좀 뭔가 잘 풀리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한편 팬들도 좀 네. 네. 말씀하세요. 팬들도 다음 경기에는 신수창의 승리를 거두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다음 경기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편 미국 프로야구의 피츠버그 강정호 선수요. 오늘 대타로 나섰다고 하는데, 그리고 국내 프로야구 LG 출신 투수 피츠버그 리즈는 첫 승을 거뒀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피츠버그 강정호가 오늘 시카고 컵스전에 벤치 대기했는데요. 1대4로 뒤진 2사 주저없는 상황에서 대타로 나서서 아쉽게도 3루수 땅볼로 아웃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강정호는 3경기 연속 안타에 실패하면서 시즌 타율 20타수 4안타 2할을 기록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6회 초부터는 2011년부터 3년간 한국 프로야구 LG에서 뛰었던 투수 리즈가 투입됐는데요. 리즈는 2이닝 동안 1안타 무실점으로 역투했고요.
팀이 5대4로 승리해서 2008년 이후에 7년 만에 빅리그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축구 얘기인데요. 독일 분데스리가 레버쿠젠의 손흥민 선수가 내일 시즌 18호 골과 팀 8연승 동시 사냥에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레버쿠젠 공격수 손흥민이 내일 밤 10시 30분에 쾰른과 분데스리가 원정 30라운드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네. 올 시즌 각종 대회에서 17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쾰른을 상대로 18호 골 사냥에 나서고요. 손흥민은 차범근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 분데스리가 한 시즌 최다 19골을 2골 차로 추격 중입니다. 네. 레버쿠젠은 최근 팀 최다 타의 기록인 7연승을 달리면서 3위에 올라 있는데요. 분데스리가 3위는 다음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직행할 수 있어서 4위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와 승점이 같은 레버쿠젠은 승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손흥민의 득점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뭔가 멋진 골이 나오길 기대해 보면서 또 한국계 선수들이 올 시즌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 9개 대회 중에 무려 7승을 합작했잖아요. 네. 오늘 개막한 대회에서도 한국계 선수가 선두로 나섰다고요? 네, 최나영과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 양희영, 박인비, 김효주, 김세영까지 네. 한국도는 한국계 선수들이 올 시즌 9개 대회 중에서 시작하면서 태극 남자들이 LPGA를 평정하고 있는데요. 네.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인 리디아고가 오늘 미국에서 개막한 스윙잉 스커츠 LPGA 클래식 1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로 5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섰고요. 네. 시즌 2승과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장하나가 4언더파 공동 2위고요. 최나연은 3언더파 공동 5위로 1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귀휴를 나온 한 무기수가 지난 21일 아침 종적을 감춘 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교정당국은 현상금 1,000만 원까지 내걸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말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잠적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무기수의 도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번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의 이웅혁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교수님 먼저 이 사건 개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이 사람이 1996년도에 강도 살인으로 복역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네. 약 20년 가량 이제 복역을 하는 중에 네. 4월 17일 날 이른바 규휴 제도의 혜택을 얻어서 예. 형과 함께 4박 5일 일정으로 전주교도소를 이제 나갔는데 네. 복귀 예정일은 4월 21일 오후 4시인데 네. 4월 20일 오전까지 이 교도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루에 3회 이상 연락하는 것이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갑자기 식사를 하던 중에 속이 좋지 않다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아. 그래서 4월 21일 오후 4시까지 이제 미귀가를 했기 때문에 네. 귀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7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제 경찰이 이 수색에 들어가 있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사흘이 지나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96년도에 이게 강도와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흉악범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네네. 네, 인상착의 간단히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네. 아까 강도와 살인이 아니고 이제 강도를 하면서 네.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네. 강도 살인 네. 혐의로 복역 중에 이제 있었고요. 예. 먼저 인상 차이는 나이가 47세이고 예. 키는 170 정도의 몸무게가 70kg 정도니까 네. 중간 정도 체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다만 이제 특이점이 왼쪽 다리에 예. 검정색으로 문신이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한문으로 네. 일심 이렇게 왼쪽 다리에 검정색 문신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말이죠. 네. 그리고 턱 밑에 원형 상처가 있고 코 옆에도 일정한 칼 자국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예. 얼굴의 하나의 인상적인 특징이고 왼쪽 손목에 약 2cm 가량의 엷은 화상이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네. 평소에 안경을 착용을 하고 눈에는 쌍꺼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인상착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8시부터 이 도주 중인 홍승만 씨의 현상수배가 결정됐다고 하고요. 또 현상금이 1,000만 원까지 내걸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이 인상착의 이게 라디오니까 말씀으로 주셨지만 뭐 몽타주 같은 게 지금 뿌려져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역 주변이라든가 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 사람의 얼굴 그리고 혐의 내용, 키 등이 현재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일상생활 중에서 유의를 할 것은 이분이 이제 이 모습으로 과연 이제 그대로 다니겠느냐. 일정한 형태의 변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교정 당국과 경찰 당국에서도 변장을 상정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진을 조금 더 부과해서 붙이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제 국민들도 이와 같은 신체적인 특징을 좀 주시해서 관심을 갖고 생활하면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제보가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특이점에서 귀에 쏙 들어오는 거는 이제 왼쪽 다리에 문신이 있다. 이게 한문으로 1심이라고 써 있다. 이건데 뭐 바지를 입고 있으면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제가 목욕탕에서 가끔 문신한 분들 뵈면 1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주 직후부터 현상금이 걸리기까지 전주교도소와 교정본부 간에 엇박자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여기 엇박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과연 공개 수배를 해야 되느냐 여부에 있어서 전주교도소는 이틀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전단지 등을 붙인 것 같고 교정본부는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이제 입장이어서 서로 교정기관 간의 행정적 조율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 공개 수배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이름과 정과 경력 그리고 가족이라든가 혹시 이와 같은 수용 인권 보호에 있어서 일정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조금 하루 이틀 기다리게 되면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자진 귀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판단 때문에 교정본부와 전주교도소가 조금 다른 행정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렇게 좀 이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무기수라고 해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귀휴 중에 도주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돼서 이 귀휴라고 하는 제도가 좀 생소해서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고 어떤 내용을 가진 제도인가요? 네, 일단 쉽게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수용자들의 외출 외박 또 하나의 일종의 휴가와 비슷한 제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정 기간을 복역하고 나서 행연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일정 장소와 기간을 생선지를 정해서 교정 당국의 재량으로 그야말로 가족을 만나게 한다든가 또 사회와의 일정한 유대 관계를 계속 강화시킨다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사회 내 처우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 교정 관련된 법에 1962년부터 이제 도입이 됐는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197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현재까지 약 15,000명가량이 대상에 대해서 실시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던 경우는 2명에 불과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는 상당히 허가 범위를 확대해서 최근에는 1년에 약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귀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취지는 아주 좋은데요. 이제 중요한 건 관리 감독일 것 같은데 이번 사건 보시면서 관리 감독에 있어서 좀 부실한 점은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제 무기수를 귀휴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허가를 해준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인 것 같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기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역을 해야 할 기한이 무기한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시설을 떠나게 되면 사실상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상당히 싫어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공간과 시간이 제약된 장소에 가기 싫어하기 때문에 또 한편 중간에 설령 검거가 된다 손 치더라도 이미 무기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나에게 손해가 갈 일이 없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무기수에 있어서는 이 귀휴의 조건 자체를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는가. 네. 이 점이 가장 큰 이제 그 문제점인 것 같고요. 또 이 홍성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걸 좀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계획한 점은 없지 않았던가라고 하는 점에 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갑자기 아침에 없어진 뭐 이런 점이라든가 네. 또 오전까지는 이 교도소에 일정한 연락을 했는데 마지막 날 없어지고 했다라고 하는 점은 또 영치금도 상당 뭐 250만 원, 300만 원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상당 부분 좀 그 계획을 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고 본다면 이 점에서 교정 공무원이 좀 미리 그 위험성 판단 같은 것을 체계적이고 좀 엄격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실제 뭐 해외에서 이런 귀유 제도가 좀 시료를 거두고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서도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군요. 그리고 15,000명이나 나갔는데도 2명밖에 뭐 이상 상황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그렇다면 이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괜히 또 이 귀유를 잘 활용하고 있는 어찌 보면 또 이게 수감돼 있는 분들의 인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이제 번지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벌써 잠적한 지 나흘째가 돼갑니다. 이 도주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검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전망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일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루나 이틀 사이에 검거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그 장기 도주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는데요. 네. 근데 이 홍선만 같은 경우에는 이 점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최근 면회자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왜냐하면 영치금이 다 떨어지고 소진되게 되면 그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될 텐데 이분이 20년 동안 시설 내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말해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최근 면회자 중심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이 점에 좀 더 수색에 차관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네. 또는 상당 기간 함께 복역을 하다가 최근에 이를테면 사회 내로 나간 동료 수감자들의 일정한 관계 같은 거 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사람이 과거에 이를테면 거주한 곳이라든가 과거에 상당히 의미 있는 곳 그것이 뭐 직장 장소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 부분 의미 있었던 곳에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에 수색에 또는 수사에 그 초점이 맞춰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그 변전 가능성이라든가 또 이 사람 자체가 일정한 그 범행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스로 생존을 스스로 여러 가지 이제 의식주라든가 이것을 구하면서 보낼 확률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전단지를 체계화돼서 예를 들면 변장이라든가 모자를 쓴다든가 라고 하는 것도 함께 부착을 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전단지의 좀 더 체계화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이 재소자의 특별 휴가라고 할 수 있는 귀휴 잘 활용하면 사회 적응을 돕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일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텐데요. 짧게 이 교수님 어떤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무기수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더불어서 강력 범죄자에 있어서도 일정한 자격 제한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관을 동행하는 그 동행 규율을 필수적으로 하는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른바 그 위치 추적 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일정 기간은 변형해서 착용하는 것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교촌치킨 모델 이민호입니다. 야구장에선 역시 교촌이죠. 교촌이네? 교촌! 야, 교촌이다! 와, 사람들이 다 모여드네요. 교촌 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 사람들은 교촌을 중심으로 끌린다. 1577-1991 교촌치킨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정답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3번. 이 화가 고흐도 그렸던 해바라기였습니다. 해바라기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피는 여름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감상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 봄 청취자 여러분과 뉴스 정면 승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서 많이 설렙니다. 자, 문화선물과 잡지 구독권 받으실 분들은요, 저희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오늘 혹시 3부 초반에 조금 이상하다 느끼신 분들, 방송사고, 제가 3부 오프닝을 빼먹고 시작을 했어요. 미숙한 점이 많아서 죄송하고요. 자, 개편 전 마지막 날이니까 다음 주 개편 후 뉴스 정면 승부에서 아주 재밌고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해 장시아, 작가 임현 김민경,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